안녕하십니까, 한사도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회사 얘기들도 하게 되죠. 저도 한 제조업에서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회사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이 그 얘기도 어차피 유튜브를 하니까 한번 방송을 해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 내 회사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식이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를 알아보는 방법, 내 회사를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고요. 모든 종류의 회사, 원가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들을 만나면 얘기하다가 이제 여쭤보죠. 이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 물론 들어가면서 현장이나 사무실 보면서도 알지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여쭤보는 게 첫 번째, 회의는 언제 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주간 실적 회의는 언제 몇 번씩 시하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보통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 50% 정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한다고 하면 주 1회, 매주 월요일 보통 주간 회의를 하죠. 근데 저는 웬만한 중소기업 같으면 그거보다 주 2회, 13일, 25일에 주간 회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말씀드리고 월 마감회는 언제 하는가 여쭤봅니다. 월 마감회는 보통 언제 하시죠? 7일이나 10일쯤에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10일날 받아봤더니 비가동 관리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생산 효율이 안 나왔던 거죠. 근데 그럼 잘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10일이 지나갔거든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월 마감회는 무조건 이걸 다음 달 3일 안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달을 반성하고 이번 달에 뭘 할지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일날 마감회의를 하면 열흘 정도 후에 13일날 주간회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다시 한 12일 후에 주간회의 하고 그 다음에 마감회의 다시 3일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언제 하고 있는지 주간회의나 마감회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대강 그 회사의 관리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회의를 하면 부서별로 한 3분에서 10분, 10분 좀 길고요. 한 8분 안에 종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 시간이지 그날 모여서 뭐를 잘했니 못했니 니네 부서가 잘했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다툼도 생기죠. 중요한 건 그 전에 아니면 대표님들이 야단을 치신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미 사전에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날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을 다른 부서와 공유하는 그런 마감회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보,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받아보는 일보가 있는지 아니면 주간월간 이런 그 회의록에 숫자들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숫자냐 그리고 효용 가치가 없는 숫자냐 이걸 확인해 봅니다. 뭘로 확인하냐면 생산 금액이 증가가 됐다고 올라옵니다. 지난주보다 내지는 지난달보다. 근데 투입 시간이 320시간 했을 때 1억 했는데 1억 한 1000을 했는데 400시간이 투입이 됐어요. 그럼 생산량은 한 10% 증가한 거고 투입 시간은 20%가 넘게 증가한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시간당 생산 금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동률 향상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회의를 해도 가동률을 관리 안 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가동률을 관리 안 한다는 건 사실은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동률도 우리가 10% 향상했다고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A 설비는 얘가 20% 향상이 됐는데 B 설비가 10%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 뺀 10%가 전체는 아니지만 10%가 향상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A 설비는 100%일 때 1억을 생산하는 거예요. B는 3억을 생산합니다.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기에 20% 올라봐야 1억에서 2천만 원인데 B기가 3억짜리가 10% 떨어지면 3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동률은 상승했지만 시간당 생산 금액은 떨어진 꼴이 되는 거죠.
오히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숫자냐 효용가치가 있는 숫자냐를 회의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서별로 관리지표가 적정한가. 이제 부서별 성과를 평가 기준이 올바른가 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회의록을 받아보고 일과를 받아볼 때 이게 그 부서에 대해서 평가가 적정한지를 따져야 되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 작성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사실은 서술적 정리 20분에 데이터 정리 한 10분이에요. 30분이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주간 회의록 만들 때 시간 1시간 2시간 걸리실 건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이라도 생산 담당이나 이런 담당한테 가보면 엑셀에 1일서부터 31일 시트가 있는 게 있고요. 또는 월에 1월, 2월, 3월, 3월, 12월에서 연간 실적 집계하는 게 있다. 이런 엑셀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쓰고 있으면 주간 회의록 작성할 때도 한두 시간, 월간에 작성하면 두세 시간 넘게 걸리는 거죠. 근데 관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자료 공유의 정도를 제가 확인합니다. 뭐냐면 자료의 사무실과 현장 게시 상태. 물론 우리가 회의하는 자료랑 현장에 게시하는 건 좀 틀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피드백이 돼서 아웃풋으로 나와서 현장에 게시되고 있는 안 되나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 데이터는 생산해서 힘들게 작성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써주는데 뭔가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열심히 써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되게 보통 뭔가 하려고 양식을 만들어 현장에 뿌리면 말들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맨날 써주면 뭐하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데이터를 받았으면 사무실 PC에만 있거나 관리직만 알고 있는 건 안 되고요. 적정 공유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게시해서 니네들이 올려준 데 있다고 관리해보니까 이런 식의 개선 효과가 있더라, 나쁘더라, 좋더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보면 사장님실이나 사무실이나 현장에 가도 없죠. 그게 거의 보통 많이 그런데요. 그게 사실 문제가 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는 회사에 가면 어떤 것을 봐서 회사를 파악하느냐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체계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쉬운 얘기거든요. 쉽게 풀어봐라 보겠습니다. 이제 재정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게 재무제표죠. 1년을 평가해서 은행이라든지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이런 자료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정가명세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그 날의 상태를 갖고 보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뭐 이런 아시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오늘 얘기할 게 아니고 재정가 명세서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원재료, 노무비, 경비. 원재료는 아시면 일반적인 거, 노무비는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죠. 경비는 뭐 수리비라든지 뭐 자재비, 현장에 직접 투입됐던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걸 얘기하잖아요. 매출원가는 재정가나 공사원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가 명사서의 금액이 바로 이 재정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재정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원이나 관리 직원들의 급여, 그다음에 거기에 썼던 잉크, 프린트기 이런 송호비 샀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다 관리비를 포함한 것들을 빼줍니다.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되고요. 여기서 영업의 수익은 뭐 이자 수익이나 임대 수익 같은 것들이 있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임대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고요. 빼고 나면 그게 바로 당기 순이익이 되죠. 이게 회사의 1년간 운영 결과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제조 같은 경우에 프레스하고 용접하고 가공하고 조립을 해서 완성품이 돼서 나간다 치면 이거에 대해 투입됐던 비용과 생산한 금액, 그런 라인들이 모여있는 금액이 합계가 되겠죠.
공사는 현장별로 합쳐진 게 되겠고요. 자, 근데 이거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한 달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대표님 입장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1년치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달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그걸 모은다는 거죠. 주 단위로 하고. 근데 그걸 몰아서 하니까 문제가 되고 사실은 몰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 원가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는 계산 원가입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서 원가는 이 설비 이런 것들 뽑아놓죠. 설비별 원가들, 라인별, 공정별 원가는 뽑아놓지만 그거는 실질 원가가 아니라 계산 원가, 견적 내기 위한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 팀이 있으면 팀이 여러 개 두세 대를 한 반으로 해서 만들어놔서 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설비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비별로 원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설비별로는 돼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견적 원가지 실질 원가가 아니라. 견적원가 세웠잖아요. 계획원가 세웠으면 나중에 그 설비 구입비라든지 전력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력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근데 인건비를 뽑을 때 뽑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업자가 하루에 2번, 3번 10분 단위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럼 작업일지에 내가 오늘 뭐 4시간 했다, 이 사람이 몇 시간 했다, 다음 날은 또 누가 내가 풀로 했다 이렇게 해서 합쳐지면 그 사람 인건비 갖고 시간을 계산하면 그 설비에서 이 사람이 근무한 근무 금액이 나오죠. 그게 합친 게 그 달에 그 설비에서 생산된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투입 금액의 생산 금액이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직관적 비용, 볼을 쓴다든가 뭐 윤활유 오일 같은 걸 썼다든가 수리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매출받은 설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분해서 그 설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 원가를 뽑을 수가 있죠. 이게 다 업체에서 하고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 단위, 주 단위로 집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월이 되려면 주가 돼야 되잖아요. 주가 되려면 일이 되죠. 근데 일하는 되고 주는 되기도 합니다. 몰아서 하니까. 몰아서 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하루에 50건 했고 6일 동안, 5일 동안 월화수목금만 하면 50건을, 60건 한다 그러면 300건이잖아요. 300건을 한 번에 입력하면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근데 60건은 하루에 1시간 걸리면 몰아서 하면 5시간 걸리냐? 아니죠. 7시간, 8시간 걸린다는 거죠. 일 단위로 관리해요. 그리고 이걸 엑셀을 잘해야 됩니다. 대표님들 현장에 내려가 혹시 관리직들이 하고 있는 PC 가보시면 생산에서 1일서부터 31일 실적 집계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연간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렇게 시트가 있는 게 있잖아요. 밑에. 이거는 엑셀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주간회의나 월간회의 할 때 회의록 작성하느라고 2시간, 3시간씩 걸립니다. 잠깐 제가 옆으로 빠져. 그래서 원가 체계 구축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위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가 체계 구축은 100년 기업의 기초가 됩니다. 대표님의 자제분들이 이어서 한다고 하면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관리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와서 나는 대표님의 영업 능력을 받아서 영업을 확장을 시키되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원가 체계 구축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원가 체계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제품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술에서 나오죠. 기술이 있어야 나옵니까? 그러면 생산이나 품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관리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회사의 기술도 품질도 한 개인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보면 얼마 전에 누구 뭐 부장 나가서 요즘 정신없다 복잡하다 이러거든요. 이게 물론 단기간은 그럴 수가 있지만 장기간까지 그런다는 건 이 회사에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또 새로 누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 들어와서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잡음이 말이 많아. 이것도 시스템이 없는 회사는 그렇게 됩니다. 그 시스템은 프로세스의 복합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보시면 단위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단위 프로세스는 뭐냐면 일이 연계가 두 가지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재 접수 프로세스라고 하면 뭐냐면 자재를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프로세스가 아니죠. 근데 창고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 넣어서 뭔가를 기록을 하고 뭔가를 붙이고 전산에 등록하고 이런 보고를 올리고 이런 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자재 접수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재고 파악 프로세스도 뭐 누가 어디 가서 하고 뭐 한 달에 몇 번을 하고 재고 파악을 하면 어디에 기록을 하고 어떻게 등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가 연계가 되면 이게 재고 프로세스가 돼서 재고 파악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입출구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랬듯이 뭐 생산 계획이나 비가동 관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가동률 관리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원재료 관리 프로세스나 이제 실적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고요. 그럼 프로세스가 합쳐지면 단위 시스템이 됩니다. 입출구 프로세스와 원재 관리 프로세스, 기타 프로세스들이 합쳐져서 구매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두 개 합쳐져서 생산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품질 시스템이 되겠죠. 이 시스템들이 모여서 단위 시스템이 모여서 회사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 그랬죠. 누가 나갔더니 잘 안 돌아가다가 누가 들어왔는데 복잡하다가 싸우더라 다툼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경력 신입사원 입사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업무 매뉴얼 숙지시키는 겁니다. 시스템 매뉴얼. 왜? 경력사원이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시스템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일단은 관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뭐 대표님들이 잘하니까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보니까 며칠 지나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만들겠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이런 방법을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하고 틀어지니까 부딪히는 거죠. 본론들이 바뀐 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매뉴얼이 돼 있어서 일단은 누구든지 들어오면 매뉴얼을 보고 업무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 개선해야겠다. 그러면 자 이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개선 한번 해봅시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동조하겠죠.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직원 간 부서 간 소모적인 신경질적인 대화가 없어지는 게 바로 시스템의 매뉴얼입니다. 다툴 일이 없잖아요. 회사에 갖고 문제가 생겼어. 품질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나가야 돼. 그런 것들이 매뉴얼에 생산에 품질 관리에서 한 명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생산에서 인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사람 오는데 왜 데려가냐 이런 거죠. 자, 네 번째는 시스템에는 그러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가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매뉴얼이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있고 시스템도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평가지표가 잘못된 데가 상당수입니다. 회사가 시스템 수립할 때 업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 위에 있으니까 업무 분장, 그다음에 업무 플로 만든다거나 필요항식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평가지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선정하느냐? 업무를 평가할 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외부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대표자가 평가할 때, 임원이 평가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평가지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수치화된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되는 데이터만이 평가지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동률이 5% 올라갔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유효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수치라는 거죠. 돈이 되지 않는 이익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수치화 쓴 일만 하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평가지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평가지표를 우리가 뽑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그 다음이 그게 바로 업무 분장이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건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업무 분장별로 프로세스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가 다른 부서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프로세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평가 지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남에게 평가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고서 열흘 후에 한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매일 입력을 해서 주 단위가 됐건 일 단위를 해보니까 이게 잘 가고 있네 못 가고 있네 확인해서 개선해야겠네 아니면 뭘 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평가 지표는 향상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이라고 한 이유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향상돼 가다가 이제 정체기를 갑니다. 그것도 안정기죠. 안정기 가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때는 뭔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는 평가 지표가 올바르게 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업무 개선을 하겠죠.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 개선을 할 때 지속적 개선이 없는 회사는 그 다음에 새로운 기한이 올라오지 않는 회사는 잠들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기업이고 큰 기업이건 우리 회사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한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면 그건 잠들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향상되고 시스템이 개선되고 지속적인 원가 개선을 하고 특히 불량률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이 개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상향식 개선과 하향식 개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식 개선은 조직이 지금 회사가 오래 안정되어 있고 규모가 이건 매출 규모가 한 200억 이 정도 200억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이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협력이 좀 되는데 나태하다. 왜? 그리고 쭉 10년 20년 왔으면 편안하고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나태합니다.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보상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오너의 관심과 이제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개선하는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향식 개선은 위에서 치고 내리는 겁니다. 아까 상향식 개선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개선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개선의 주체가 되는 거고 하향식 개선은 리더가 주체가 돼서 밑에 뿌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 회사가 어수선하고 의지가 없고 변화에 직원들이 의지가 별로 없고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라는 회사 이런 데는 하향식 개선하는 게 맞고요. 보통은 90%는 하향식 개선입니다. 지원은 보상과 여기는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개선하는데 이게 좀 지원이 나태하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안티를 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본보기로 잘라야 됩니다. 가능하면 같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심해진다고 하면 한 명은 잘라야 되죠. 그거를 리더가 자르느냐 그 사람이 싸우다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뒤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오너보다는 막강한 리더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개선의 그럼 전개 방법은 개선은 현장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왜? 이 현장에 있거든요. 관리직이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자기네 자체를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은 현장에서 나오거든요. 현장을 작업자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좋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개선할 수가 있고 이익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수집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 단위로 집계해서 내가 확인도 하고 주간 회의할 때도 짧은 시간에 회의록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부서 간의 협의도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결과를 보면서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수집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양식도 많이 필요하고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식도 좀 정확한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선하면 아웃풋과 인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개선할 때 인풋이 많이 들어옵니다. 각종 양식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그걸 이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웃풋이 없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올려서 했는데 그 서류가 현장에 다른 어떤 결과물로 피드백이 안 가면 우리가 올려준 거 갖고 뭐 하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준 거 갖고 이런 거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잘하면 혜택을 줘야 됩니다. 혜택은 뭐냐? 뭐 월간에서 잘한 팀한테 회식비 지원해서 뭐 1인당 만원, 5만원, 10만원 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잘한 팀만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러면 어떤 회사는 그 팀이 거의 받아가야 한두 팀이 그럼 뭘 하느냐? 못했다가 개선이 많이 된 팀, 전달보다 실적이 많이 향상된 프로테이지로 1등은 못했지만 그 팀한테 또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옵니다. 근데 못했다고 뭐 페널티 주면 안 합니다.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혜택을 못 받든 받든이지 마이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개선을 이렇게 하면 현장 개선 100%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은 진행된 다음에 1년 후에도 반대가 많다 그러면 이건 실패한 개선입니다. 왜?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유주해지고. 보통 개선은 한 6개월 안에 끝나고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한 6개월. 1년 정도를 잡니다. 물론 중간에 소소한 개선들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살아 숨쉬는 회사, 미래가 보이는 회사,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 대표님 입장에서는 살아 숨쉬는 회사가 좋은 거고요. 직원들이나 대표님 입장에서 미래가 보이고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원가치기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평가지표를 올바로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확인활동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 원가체계를 아까 설비별, 공정별, 부서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개별 비용, 아까 설비별로 투입 이제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 투입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관리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생산 금액이 얼마 해서 투입 비용 대비 생산 금액을 따지니까 얼마 들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평가 지표가 올바라야 되는데 부서별 업무별 필요한데 수치화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목표와 실적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성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 효과. 그리고 이 목표와 실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단위로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개선 효과도 뭐 어떤 개선 효과가 나는지. 이게 정량적인 거지 정성적은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직원들하고 술을 같이 먹어서 직원들이 부서 간에 화합이 되고 부서 내에서 화합이 잘 됐다. 이거를 뭘로 평가하냐라고 나타내냐 이거죠. 뭐겠습니까 대표님? 생산성입니다. 부서 간에 합의가 잘 되고 잘 되면 시간이 짧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술 먹는 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에 수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부서 시스템은 부서별 업무별로 필요한데 상호협의, 부서 간의 협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사인 다 받고요. 매뉴얼 하면 프로세스 만든 다음에 부서 간에 겹치는 일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주 분량이 되면 품질 보증부서 해서 1명, 그 다음에 생산부서에서 몇 명, 뭐 그 인원이 넘어가면 관리부서에서 몇 명 간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사인하는 거죠. 그럼 끝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매뉴얼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되고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뭔가 틈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개선 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 활동을 회사 차원과 부서나 팀에서 해야 되고요. 페널티는 NO. 여기 또 썼죠. 평가와 보상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1년 정도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 활동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냐? 그게 바로 주간회의, 월간회의, 개선회의인 거죠. 그래서 주간회의나 월간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냥 흘러가도 손해 안 나고 가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대표님 선에서만 그렇습니다. 2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래된 회사는 이런 관리 시스템이 돼 있으면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결정한 다음에 개시 결정을 합니다. 확인해보고. 개시가 되면 3개월 동안 이런저런 데이터를 만들고 원가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죠. 나머지 그 뒤에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데이터 수집해서 앞에 3개월과랑 비교해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보게 됩니다. 뭘로? 수치로.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려서 개선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회사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이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개선 활동을 필요하신 데들은 연락 주시면 한번 지금 밑에처럼 한번 확인해 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